어떤 이의 아픔은 또 다른 어떤 이들의 욕망을 위한 재료로 쓰인다. 한 여성이 있다. 그녀의 직업은 공무원이다. 오랜 기간 자신이 모시는 분을 존경하고 함께 근무하는 것을 보람으로 경무에도 힘든 내색 없이 하루하루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며 열심히 살아온 여성일 수 있다. 그랬던 그녀에게 되돌릴 수 없는 악몽 같은 현실이 벌어진다. 2020년 4월 1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부서 회식이 있었다. 서울특별시 시장 비서실 직원들은 그간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며 숫잔을 주고받았다. 그 자리에는 현재 비서실 근무 직원 및 전 비서실 근무 직원들이 함께 회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녀는 2020년 2월경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통상 있는 전보 발령이었던 것 같다. 여하간 비서실 의전 담당 비서로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해왔던 터라 그녀도 그 회식에 같이 참석을 한 듯하다. 시간은 점점 흘러 어두운 저녁으로 내달렸다. 회식 자리가 무르익으면서 그녀는 서서히 취해갔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이다. 그런 그녀를 노린 한 늑대가 있었다. 그는 만취한 그녀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모텔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그녀를 성폭행했다. 그는 그녀를 그곳 모텔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혼자 모텔을 빠져나갔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모텔에 들어오게 된 것인지를 나가면서 모텔 주인에게 CCTV를 요청했고 그것을 통해 만취한 자신을 모텔로 데려온 남성을 확인한다. 피해를 입은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2020년 4월 24일 서울시 김태균 행정국장은 기자 발표를 통해 서울시 직원의 성폭력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변을 밝혔다. 그리고 가해자를 즉시 직무배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한다. 4월 24일 경찰에 수사 개시 통보가 접수되자 바로 해당 가해자를 즉시 직위해제하였다 한다. 이 내용을 누구보다 박 시장은 잘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을 것이다. 당시 기자 발표에서 행정국장은 전 서울시 직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일상 속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그동안 실시해온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다시 한번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여성 인사 감사 인권 등 서울시의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성범죄 및 비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보호 방안을 비롯한 모든 매뉴얼도 다시 한번 철저히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그 부서, 서울시 비서실에 대한 성범죄 매뉴얼이다. 그러나 그녀는 매뉴얼대로 따르질 않았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 사건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질 않아 다시 검찰과 경찰로 되돌아가 사건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합리적 의심을 해본다. 어쩌면 소설일 수도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이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며 또한 상당한 근거를 통해 재구성해본다. 아직 불분명하나 상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박 시장을 고소한 고소인과 동일인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아무도 확인을 안 해준다. 심지어 고소인 측 대리인조차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다만 서울의 소리 등 관련 기사를 보면 정통한 서울시 정보자는 그녀가 동일인이다고 했다 한다. 그런 근거로 하는 합리적 의심이다. 여하간 비서실 남직원으로부터 준강강에 해당되는 일을 당한 여성은 이 사실을 그녀의 엄마와 상의한다. 그녀에게는 소위 태극기 부대로 알려진 극우 기독교인들 중 하나로 의심되는 엄마가 있다. 그 엄마는 그녀에게 사실을 듣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한다. 그녀의 엄마가 다니고 있던 한 교회의 목사는 지인들을 통해 사람을 소개받았을 것이다. 또는 그 엄마가 여러 경로를 통해 성 관련 전문 변호사를 찾았을 수도 있다. 여하간 그녀와 엄마는 여성가족부 전 권익증진국 국장이었다란 타이틀을 달고 있는 현 여성문제 시민단체와도 인맥이 넓은 김재련 변호사를 소개받는다.
2020년 5월 12일 김재련 변호인과 그녀들은 만난다. 그리고 이 사건을 위임한다. 이를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 여성의 전후 상황을 듣고 어차피 현 상황은 경찰 조사 중이니 타깃을 하나 더 구상한다. 서너 차례 이상 더 만남을 통해 그 구상은 스케치와 덧칠을 통해 전문가의 솜씨로 탄생된다. 서울시 행정책임자, 대권 후보, 평생을 성문제에 뛰어들어 살아온 사람, 너무도 큰 이슈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먹잇감이다. 그녀는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단체들과 상의한다. 그리고 병행하여 실제 다른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을 설득해 새로운 타깃에 대해 설명하고 그와 관련된 티끌들을 모은다. 털어 먼지 안 날 남자 없다 생각했을 것이다. 어떤 꼬투리라도 말이든 행동이든 무조건 성추행으로 엮을 수 있는 재료들을 찾았을 것이다. 그 재료들은 전문가인 변호사의 손길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를 더욱 확장하여 야당 및 언론 등의 떡밥을 던진다. 그 떡밥을 물은 야당과 언론은 입수한 재료를 넣어 부풀리고 각종 양념을 추가한다. 대망의 날이 밝았다. 변호인은 그동안 준비한 것을 가지고 검찰에 먼저 찾아간다. 검찰을 통해 직접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더욱 사건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의혹만으로 확실한 물증이 없었기에 검찰에서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건을 경찰에 고소한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 박 시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 듣는다. 그러나 자신은 결백하며 그닥 특별한 잘못을 한 기억이 없기에 평소와 같은 일정을 보낸다. 비서진에게도 관련 보고를 받고 큰 요동 없이 하루를 보낸다. 다음 날 사건 당일이 밝았다. 오전 6시 반경 또다시 임순영 젠더특보 등 관련 비서진들로부터 피소권에 대해 전달받은 박 시장은 무거운 얼굴로 사람에 따라 어쩌면 아주 작은 것도 성추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평소 자신의 속옷 셀카 등 아무렇지 않게 SNS 등에 올렸던 사진들조차 누군가에게는 성추행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아마 아차 싶었을 듯하다. 그리고 평생을 성폭력 등에 대해 함께 일하고 싸워왔던 시민단체에게서 직접 들었던 타 경로를 통해 들었던 본 사건 고소에 대한 그 시민단체들에서도 함께 박 시장을 고소한 대리인 측과 연대한다란 소식을 접했을 것이다. 박 시장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일반적인 고소건이었다라면 별일 없이 대응책을 마련했을 터인데 하물며 자신 평생의 삶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젠더 관련 미투 사건이고 또한 자신과 함께 최전선에서 싸우고 살아온 동료들이 자신에게 비수를 꽂으려 한다란 엄청난 결과를 받아들고 그는 침통에 빠졌을 것이다. 다른 건 다 차지하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모멸감과 배신감이 들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실제 사건의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과 3개월 남짓 지나지 않아 타깃이 자신에게 향한 것에 대해 이는 엄청난 모함과 공작이라 직감했을 것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사안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민주계 대권주자들이 하나씩 미투 등 여러 사건으로 침몰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진보 민주계의 분열과 폭망을 예상했을 것이다. 이런저런 복잡한 심경이 한꺼번에 엄습해왔을 것이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을 것이다. 결국 7월 9일 목요일 10시 44분경 가회동 서울시장 공간을 나선다. 그리고 오후 12시경 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란 유서 같은 말을 남긴다. 그리고 이어 오후 1시 39분경 자신의 비서실장과 통화한다. 고한석 비서실장은 박 시장을 설득했다. 산에서 내려오시라 설득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심한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낀다라 했다 한다. 누구에게 배신감을 느꼈을까? 심한 모멸감과 배신감. 아마도 앞서 말한 함께 평생을 일해온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었을 것이다. 아주 작은 티끌 같은 오해라도
그 오해로 인해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거나 또는 자신이 그런 오해로 자신의 정체성에 금이 가는 일이 생기면 밤새 식음을 전폐하고 펑펑 울었다란 박 시장. 그런 성향의 박 시장에겐 너무도 걷잡을 수조차 없는 무기력감과 배신감이 밀려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간들 사람들의 입방아와 조리돌림에 자신의 삶은 부정되고 정체성마저 짓밟히고 더러워져 진실을 밝히고 제자리를 찾게 하기까지 지루하고 오랜 법정 다툼을 해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진영이 지리멸렬하게 될 미래가 당신의 눈에 주마등처럼 흘렀을 것이다. 그렇게 비서실장과 통화를 끝내고 오후 2시 42분쯤 와령공원에서 어느 한 지인과 마지막 통화를 한다. 누구였을까? 누구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통화를 했던 것일까? 자신이 느낀 배신감에 대해 토로할 상대였을 것이다. 그리고 오후 4시쯤 북악산 북악골프 연습장 앞에서 전화기를 끈다. 오후 5시 17분 딸의 실종신고로 경찰은 대대적 수색을 벌인다. 결국 그는 북악산 축정문 인근 등산로 입구에서 밤 12시 1분여경 경찰에 의해 2.5m가량 높이의 소나무 가지에 넥타이 2개를 묶어 건 모습으로 발견된다. 모자는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으며 그의 배낭 위에는 안경과 휴대폰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다. 그렇게 그는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의 추모 행렬은 이어졌다. 그러나 고소인 대리인과 일부 시민단체는 고인의 발인 날 고인을 화장하고 경남 창녕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 오후 2시에 장례식에 재뿌리고 여론몰이를 하려는 듯 기자회견을 연다. 관련 내용은 따로 열린공감TV에 올린 영상을 참조해 주길 바란다. 당시 1차 기자회견의 제목은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었다. 그러나 이 제목은 7월 22일 열린 2차 기자회견에 이렇게 바뀐다.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다. 변호사란 사람이 성추행과 성폭력조차 구분을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인이 되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이제 막 던지자는 것인지 추행을 폭력으로 둔갑시켜 기자회견을 하는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이 무슨 근거로 강제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들이 말하는 성폭력이란 텔레그램방 비밀방에 초대했단 달랑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그리고 대중을 향해 2차 가해에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고소인의 고소장을 어떤 경로로 입수하여 유포하여 고소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친 사람들을 끝까지 색출하겠다고 엄포했다. 자, 다시 합리적 의심을 해본다. 돌연 박 시장이 운명을 달리하자 이들은 이 사안을 파렴치한 자의 죽음으로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상대가 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고소인의 엄마는 목사를 찾아가 자신 딸의 1차 진술서를 건넨다. 기도를 해달란 것이었다는데 수사하면 될 사항을, 그것도 딸이 성추행을 당한 문제의 진술서를 왜 목사에게 건넸을까? 결국 그 목사는 정광훈 목사처럼 말 한마디에 전국 태극기 부대와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우르르 광장으로 뛰쳐나오게 만든 자신들의 SNS 공간에 의도적으로 유포한 듯 보인다. 어찌됐든 끝까지 찾아내 처벌하겠다는 최초 유포자는 자신들의 고소인 엄마였다. 여하간 그들이 뜻했던 아니던 이 일로 사람들은 삽시간에 퍼진 피해 진술서를 통해 박 시장을 천하의 몹쓸 파렴치한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는 그게 진술서이지 실제 고소장의 내용과는 또 다르다란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서울시청 관련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았던 고소인은 몇몇 비서진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호소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대리인이 밝혔는데 실제 10여 명 정도 경찰에서 진술한 비서진에 따르면 그런 고소인의 고충을 전해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에게 고충을 말했단 것인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기에 오늘은 계속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말할 대목도 그렇다. 여하간 박 시장을 공격할 공작 세력은 미투의 힘을 이미 경험했다. 미투를 이용해 많은 진보 인사들을 쓰러뜨린 경험이 있었던 그들은
박 시장을 올갈매 여러 공작을 벌인다. 하지만 아무리 박 시장을 밑으로 엮으려 해도 마땅치 않던 그들은 박 시장의 주변 인물들에게서 허점을 파고든다. 그중 하나가 지난 2014년 박원순 시장 선거 캠프에 있었던 총괄 활동가가 여성자원 봉사자들을 성추행했다란 의혹이다. 총괄 활동가는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문제 삼았던 당시 자원봉사를 했던 한 여성 작가는 이를 경찰에 고소한 것이 아닌 2018년 2월경 자신의 SNS를 통해 알렸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박 시장이 변호사를 통해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선거백서를 만들어 다음 캠프에 참여할 선거원들을 어떤 식으로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자, 다음은 현재와 같은 무서운 워딩이 나온다. 당시 문제를 말한 여성 작가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해결도 안 되고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라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과 너무도 비슷한 워딩이 또다시 나온다. 저는 당시 선거 캠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선거 캠프 관계자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총괄 활동가를 두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서울시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다 보니 선거백서를 만드는 작업을 못하게 된 것이라 한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당시 박 시장은 2차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면서 이게 박 시장님의 기본 입장이죠 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 여성 작가의 주장이 나온 시점이 박 시장이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시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사안은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리고 문제의 주장을 밝혔던 그 여성 작가가 관련 내용을 경찰 등에 고소하였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지금 현 상황같이 그때도 확실한 물증이 없는 주장들 뿐이었다. 여하간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이유만으로는 박 시장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없었다. 하지만 섬뜩한 문장들이 나온다. 4년이 지난 시점, 이란 워딩. 당시 같이 일한 동료 관계자들에게 호소. 도움 요청 묵살. 그럴 뿐이 아니다. 너무도 소름 끼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문장들이다. 그리고 진실이 하나 드러난다.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고소인은 지난해 7월 다른 곳으로 전보될 당시 자신이 작성한 비서 업무 인수인계서에 다음과 같은 글을 서술했다. 그대로 읽겠다. 비서. 엉덩이는 가볍게, 입은 무겁게, 눈치는 빠르게. 의전 최소화, 밭, 부담스럽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최대한 챙기는 것이 덕목.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서로를 위하는 팀웍 중요.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 내목 잘하기. 어렵다 힘들다 안되는 이유 찾지 말고 되게 하는 방법 찾기. 어려우면 대안 제시. 모르면 바로 물어보기. 의미로 하지 않기. 너무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 가끔 자괴감 느낄지라도 시정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낮은 곳에서 작은 일부터 챙기는 역량 기르는 시간이라 생각하기. 잘하면 티 안 나고 못하면 티가 나는 곳. 그렇지만 아주 잘하자. 상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분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면 좋음. 빈 공간에서 그분의 흔적과 대화하며 그분의 생활 패턴, 습관, 철학 이해하기. 최초 3선 시장, 민선 7기 시장 비서의 자부심. 다른 부속실 비서들과 절대 다르니 자부심 느끼기. 인생에서 다시 없을 특별한 경험. 장관급 차기 대선주자.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이라 배울 것이 많음. 이라고 적었다. 박 시장을 고소한 고소인이 자신의 후임 의전 비서에게 간곡히 부탁한 말이다. 빈 공간에서 그분의 흔적과 대화하며 그분의 생활 패턴, 습관, 철학 이해하기.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담은 미투 운동. 그것을 이용해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란 세력.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실제 박 시장을 고소한 그녀가 진정 그녀의 마음을 담아 고소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세력일까? 과연 진짜 박 시장을 사회적으로 고소한 정체는 누구일까? 그것은 언제고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